10년 전 죽은 남편이 어젯밤 제가 일하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억도 없이,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제 남편을 10년 동안 숨겨왔던 걸까요? 그리고 왜 다시 나타난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10년 만에 죽은 남편을 다시 만난 여자의 이야기. 2025년 11월 15일 금요일 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정확히 10년 전 남편이 사라진 그달, 그 계절이었죠. 응급실은 늘 그렇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로 일한 지 15년째. 저는 이제 웬만한 상황에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6번 환자 활력 징후 확인 부탁드려요. 네, 지금 갈게요. 밤 11시 30분,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상 환자입니다. 40대 남성, 의식 흐림, 머리 부위 출혈. 스트레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메모지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마에 익숙한 주름, 왼쪽 입꼬리가 살짝 내려간 인매, 귓불에 있는 작은 점. 민도현. 10년 전 불 속에서 사라진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 달린 아이디 카드에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우, 호스피스 병동 사회복지사 서울세빛병원. 서울세빛병원. 바로 제가 일하는 이 병원이었습니다. 혈압 떨어진다. 수액 빨리. 간호사,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움직여요. 네. 네, 선생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맥 주사를 놓으려 하는데 바늘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눈과 가슴이 먼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한지연. 지금은 간호사야. 환자를 살려야 해. 가까스로 정맥류를 확보했습니다. 수액이 주입되고 활력 징후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요? 그 목소리. 10년 동안 꿈속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더 낮아졌고 조금 더 지쳐 보였지만 분명히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죄송합니다, 간호사님.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낯선 존댓말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은 저를 항상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다정하고 부드럽게. 하지만 지금 이 남자는 저를 간호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하지만 완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듯. 아니요.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편히 쉬세요. 저는 황급히 커튼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구석에 기대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응급 처치를 마치고 그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근무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남편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어. 하지만 그 얼굴, 그 목소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11살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 딸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오늘 이상한 사람을 봤어. 저는 침대 밑 깊숙이 넣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일부러 열지 않았던 상자. 유품이라고 적힌 작은 박스. 그 안에는 불에 약간 그을린 수첩 한 권과 사용이 멈춘 오래된 휴대폰, 그리고 남편과 찍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 사진. 25에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33에 그가 턱시도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 당신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 환자 기록, 연구 노트, 그리고 개인적인 메모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화재가 나기 하루 전 남편이 적어둔 글이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16일.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내일 재단 사람들을 만난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미안하다. 서윤이 잘 키워줘. 사랑해. 그때는 이 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오늘 응급실에서 본 그 사람을 생각하니 이 문장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을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남편의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10년 된 폰이라 켜질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510일 5월 11일 봄비가 내리던 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10년 전 그대로 정지된 화면. 마지막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료 확보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재단 쪽 담당자와 마지막으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수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재단과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처럼 내일 다시 병원에 가봐야겠어. 그 사람이 정말 남편인지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비번이었지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딸을 학교에 보내고 곧장 병원으로. 한성우. 호스피스 병동. 호스피스 병동은 병원 5층에 있었습니다. 말기 환자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곳. 하지만 어제 사고로 그는 일반 병동 302호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2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맑은 아침 햇살 아래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0년이 지나 조금 더 나이든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 간호사님. 어제 응급실에서 보살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진 않으신지.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오른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흉터. 대학생 때 산에서 넘어져 생긴 흉터라고 했던 간호사님이 저를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어제 제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아, 그게 괜찮습니다. 사실은 저도 간호사님이 낯익어요. 처음 봤는데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그가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생각할 때 하던 바로 그 동작. 제가 사실 기억상실 증세가 있습니다. 8년, 9년 전부터의 기억만 어렴풋하게 있어요. 그 전 일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8, 9년 전이면, 네, 2016년, 2017년쯤부터요. 그 전에 제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가족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2015년 화재, 그리고 2016년부터의 기억. 그럼, 한성우라는 이름은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신 분이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고, 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성씨를 주셨습니다. 한이라는 성을요. 성우라는 이름도 그분이 지어주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의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뽑아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그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설탕 없는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설탕 안 넣은 커피를 좋아한다는 걸.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항상 블랙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냥 직감으로. 그가 커피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스푼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그리고 정방향으로 2번, 정확히 5번을 저은 후 마셨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습관. 아주 작고 사소한, 하지만 남편만의 독특한 습관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아니에요. 저도 커피를 그렇게 저어 마시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서요. 이상한 버릇이죠? 저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가더라고요. 그는 정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습관. 저는 용기를 내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에게 수첩을 건넸습니다. 그는 수첩을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글씨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필체가 낯익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해요. 처음 보는 글씨인데 제가 쓴 것 같은 느낌이, 특히 이 히읗자 모양이랑 이응자 쓰는 방식이. 갑자기 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리가 괜찮으세요? 제가 무리하게 한 것 같네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요즘 자주 이래요. 뭔가 기억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악몽도 자주 꿔요. 불길, 연기, 누군가와 싸우는. 저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생각나실 거예요.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간호사님, 혹시 저를 아시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10년 전 화재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 남편.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알아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누구였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10년 동안 제 과거를 모른 채 살아왔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와 제가 처음 만난 날, 2012년 봄, 저는 신입 간호사였고 그는 레지던트 2년 차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그 사람이 좋았어요. 병원 옥상 정원에서였습니다. 힘든 당직 근무 후 저는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에 괜찮으세요? 제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하는데 제 실수 때문에 아니에요. 간호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환자분은 이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간호사님이 최선을 다하신 거 제가 봤어요. 그는 제 옆에 앉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언제나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도 환자 차트를 확인하고 보호자들의 질문에 정성껏 답해주고 그런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6개월 후 그가 고백했습니다. 저 당신을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사귀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선생님을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2013년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2014년 5월 11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 정말 행복해.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그해 12월 딸이 태어났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왔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 이름 마음에 들어요? 당신이 지었잖아요. 서윤, 맑은 서, 윤택할 윤. 우리 딸이 맑고 윤택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그 행복은 1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2015년 가을부터 그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아니야. 그냥 환자 일로 고민이 좀 있어서. 하지만 그건 단순한 환자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뭔가 큰 짐을 혼자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7일 밤, 그는 병원 화재로 사라졌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장례식 날 돌도 안 된 딸을 안고 텅 빈 관 앞에 섰어요.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떻게 딸을 혼자 키우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있었으니까요. 서윤아, 엄마가 꼭 잘 키울게. 아빠 못 가지. 딸을 재우며 저는 물었습니다. 서윤아,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아빠가 살아계신다면 넌 어떨 것 같아? 정말요? 아빠가? 엄마 아빠 찾으신 거예요? 딸은 아빠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돌이 되기 전에 아빠가 사라졌으니까요. 사진으로만 아빠를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는 몰라서. 아빠는
따뜻한 사람이었어. 환자들을 정말 아끼는 의사였고,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 밤에 내가 울면 아빠가 항상 안아서 재웠어. 자장가도 만들어서 불러줬고, 나 아빠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못 봤지만, 엄마도 그래. 정말 보고 싶어. 딸이 잠들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성우가 정말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지나가야 할까요? 기억도 못하는 그에게 당신은 내 남편이라고 말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병원 동기, 내과 의사였습니다. 내일 시간 되면 나 좀 보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한성우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다음 날 저는 병원 동료를 만났습니다. 병원 1층 카페. 그는 남편의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10년 전 화재 이후 그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을. 내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이요? 그저께 응급실로 한성우라는 사회복지사가 실려왔다며?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보고 충격받았다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병원이 좁잖아. 소문 도는 거 빨라.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해 봤어. 한성우, 우리 병원 호스피스 병동 사회복지사. 그 사람. 네. 얼굴도 목소리도 심지어 작은 습관들까지 똑같아요. 나도 어제 멀리서 봤어. 복도에서 우연히. 믿을 수가 없더라. 정말 살아있을 가능성이? 선생님, 10년 전 일 기억하세요? 화재 나기 며칠 전부터 이상했잖아요. 기억해.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지. 나한테도 자세히 말 안 하더라고. 그냥 곧 끝날 거야라고만. 휴대폰에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재단에 대한 얘기, 자료를 확보했다는. 미래나눔의료재단? 네. 그 재단이 뭐 하는 곳인가요? 그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나도 10년 동안 의심하고 있었어. 그 화재가 정말 사고였을까 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미래나눔의료재단은 이 병원을 운영하는 큰 재단이야. 겉으로는 자선단체처럼 보이지만 10년 전에도 말이 많았어. 환자 임상시험을 둘러싼 문제들, 기부금 유용 의혹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문제들을 조사하고 있었어. 나한테는 자세히 말 안 했지만 나도 눈치챘거든. 그 친구가 환자 기록들을 복사하고 회계 자료를 뒤지고 밤늦게까지 병원에 남아서 뭔가를 조사하더라고. 그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어. 만류했어. 이런 것 하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 재단은 큰 조직이야라고. 하지만 그 친구는 막무가내였어.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그게 남편이었습니다. 환자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던 사람. 그러다가 화재가 났고 그 친구는 사라졌어. 공식적으로는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라고 발표됐지만 나는 항상 의심했어. 타이밍이 너무 묘했거든. 그 친구가 자료를 다 모으고 검찰에 제보하려던 바로 그때. 혹시 재단이? 증거가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화재로 다 타버렸으니까. 하지만
만약 한성우가 정말 그 친구라면, 재단이 알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 10년 전에 한 번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야.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화재가 일어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계속 생각에 잠겨 있네요. 응? 아니야. 그냥 고민이 좀 있어서. 무슨 고민인데요? 저한테 말해봐요. 만약에 내가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면 넌 어떻게 하겠어? 무슨 위험한 일이요? 당신은 의사잖아요. 환자 살리는 일이 위험한가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나쁜 사람들과 싸워야 할 때도 있어. 그럼 싸워야죠. 당신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남편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갑자기 왜 이래요? 오글거려. 그냥 말하고 싶어서.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서윤이 잘 부탁해. 무슨 일이 생겨요? 어디 가시게요? 아니, 그냥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10시 남편은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어린 딸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또,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와서 쉬어요. 미안해. 중요한 일 마무리하고 있어. 다 끝나면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약속할게. 조심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서윤이한테도 뽀뽀해주고 아빠가 내일 일찍 들어가서 같이 놀아줄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30분 남편은 병원 내 자신의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환자 기록들, 재단의 비리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모든 자료, 환자 27명, 동의 없이 신약 임상시험 진행, 그중 5명 사망, 사인은 모두 조작. 이건 명백한 범죄야.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죠. 이제 끝이다. 내일이면 환자들을 구할 수 있어.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놀라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남편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경비원 복장을 한 남자 둘. 사무총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민 선생,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말씀이신지, 선생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6개월 동안 우리 재단 자료를 훔쳐다가 뭘 만들고 있는지. USB, 지금 어디 있지? 남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장 나가주시죠. 안 그러면 경비실에 연락하겠습니다. 경비실? 민 선생, 경비들은 우리 편이야. 이 병원의 모든 직원이 재단 소속이라는 걸 잊었나?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할 수 없지. 사무총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두 남자가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늦은 밤 병원 복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근한 후였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멀리서 들었지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USB를 꼭 쥔 채로 이 자료만 지키면 환자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향했지만 한 남자가 그곳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론 못 가요, 선생님. 남편은 방향을 바꿔 지하로 향했습니다. 지하 보일러실 쪽. 좁고 어두운 복도. 안 돼. 이 자료를 반드시 지켜야 해. 환자들을 위해. 아내와 딸을 위해. 보일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큰 기계들이 가동되고 있는 뜨겁고 시끄러운 공간. 뒤에서 추격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갈 데 없어요, 선생님. 민 선생,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냥 USB 주고 조용히 넘어가면 될걸. 왜 이러는 겁니까?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동의도 없이 실험을 하고 부작용이 생겨도 숨기고.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요. 범죄? 민 선생,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우리 재단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환자를 치료하는지 알아? 신약 개발에는 희생이 필요해. 몇 명의 말기 환자 희생으로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선 아닌가? 그건 당신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환자들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동의 없이 실험하고 죽어도 기록을 조작하고. 그게 의료입니까? 그게 선입니까? 정당화할 생각 없어. 우린 그냥 살아남는 거야. 재단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넌 방해가 돼. 내가 그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 우리 재단은 무너져.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고 환자들은 갈 곳이 없어져. 그것도 정의라고 할 거야? 환자를 죽이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병원이라면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진짜 정의입니다. 두 남자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셋이었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싸우는 와중에 남편은 USB를 보일러 뒤쪽 깊은 틈새로 던져 넣었습니다. 이 자료는 반드시 세상에 나올 거야. 언젠가 누군가 찾아낼 거고 진실은 밝혀질 거야. USB 어디 있어? 내놔. 사무총장이 남편의 주머니를 뒤졌지만 USB는 없었습니다. 어디 숨겼어? 못 찾을 거야. 영원히. 하지만 언젠가. 진실은. 그래. 그럼 내가 직접 그걸 확인할 수 없겠네. 내 입을 영원히 막아야겠어. 사무총장이 옆에 있는 소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내, 딸, 미안해. 사랑해. 꼭 행복하게 살아. 남편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이 몸 어떻게 할까요? 화재 사고로 만들어. 증거도 없애고 이 자식도 처리하고 깨끗하게. 시체도 찾을 수 없게. 그들은 보일러실 곳곳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남편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휘발유 냄새를 맡았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아내, 딸, 환자들. 내가 꼭. 안녕, 민 선생. 당신의 정의는 여기서 끝이야.
사무총장이 라이터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염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사무총장과 두 남자는 재빨리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완벽한 사고사. 남편은 쓰러진 채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생긴 열기와 압력으로 보일러실 반대편의 오래된 비상환기구 덮개가 폭발하듯 떨어졌습니다. 작은 통로가 열렸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본능적으로 마지막 생존 본능으로 그쪽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환기구에 달궈진 금속을 맨손으로 잡고 빠져나오면서 남편의 양손은 심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바닥 전체가 타버렸습니다. 지문이 있어야 할 피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원 뒤편, 주차장 구석의 작은 공터였습니다. 온몸이 화상을 입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병원에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재단 사람들이 시신을 확인하러 올 거야. 멀리 가야 해. USB를 누군가 찾아줄 거야. 몇 걸음 걷다가 남편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그곳을 지나던 노숙자 한 명이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쓰러져 있네. 화상도 입고 숨은 쉬는데. 야,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노숙자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남편을 서울 외곽의 작은 자선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119에 신고하면 경찰도 출동하게 되고 경찰이 오면 자신이 누명을 쓸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노숙자는 자선병원 앞에 남편을 데려다 놓고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머리 수술, 화상치료,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기억상실,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으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영원히. 그리고 양손 화상이 너무 심합니다. 지문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휴대폰도 모든 게 화재로 사라졌으니까요. 지문도 화상으로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옷에 붙어 있던 병원 명찰도 불에 타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있는지도 병원의 한 젊은 사회복지사가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이름이 없으시면 불편하실 테니 제 성을 따서 한성우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한시성우. 괜찮으세요? 성우. 네.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였을까요? 언젠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까지 한성우로 사세요. 그렇게 민도연은 죽었고 한성우가 태어났습니다. 한편 그날 밤 병원 화재 소식은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며 다행히 환자와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으나 당직 근무 중이던 의사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민도현 씨 35세로 실종 당시 지하 보일러실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그 뉴스를 봤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도현 선생님 보호자이신가요? 저희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화재 당시 민 선생님이 지하 보일러실 근처에 계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곳이 화재의 시작점이었고 아직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생존 가능성은 거의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살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실 잔해에서 발견된 건 불에 탄 의사가운 조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망 판정이 났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 사진만 놓고 치른 장례식. 저는 돌도 안 된 딸을 안고 남편의 빈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왜 혼자 가요? 왜 우리를 남겨두고? 동료는 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지만 나는 계속 의심해왔어. 그럼 재단 때문에 증거는 없어. 하지만 만약 한성우가 정말 그 친구라면, 그리고 기억을 되찾기 시작한다면 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선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해.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실을 밝혀야지.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울게. 동료와 저는 그가 입원해 있는 302호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우입니다. 내과 의사고. 아,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가끔 뵙던 것 같은데. 앉으세요. 우리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저께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요. 어떻게 다친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단순한 낙상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죠? 그날 밤 누군가가 저를 고의로 밀었어요. 뭐라고요? 그날 밤 호스피스 병동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말기 암 환자 보호자 상담이 길어져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죠. 병원을 나서는데 비가 오고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한성우 씨? 네. 누구세요? 잠깐 할 말이 있는데요. 저기 좀 갈까요? 여기는 비 맞아서. 처음엔 환자 보호자인 줄 알았어요. 급한 상담이 필요한가 보다 싶어서 따라갔죠. 병원 뒤편 비상계단으로. 거기는 어둡고 사람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돌아가려는데 한성우 씨, 아니 민도현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요? 민도현이 누구죠? 기억 못 하시겠지만 10년 전 일, 당신은 죽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서? 그 순간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불길, 연기, 누군가와 싸우는 장면들. 그리고 민도현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저를 아세요? 민도현이. 저예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군요. 그럼 더욱 안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겠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밀었어요.
계단 난간 쪽으로. 저는 균형을 잃고 안 돼. 10년 전에 한 번 실패했지만 이번엔 실패 안 해요. 필사적으로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떨어졌어요. 계단 아래로. 의식을 잃기 전 그 사람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저와 동료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살인 미수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 사람 얼굴도 어두워서 제대로 못 봤고, 그리고 민도현이라는 이름. 그게 정말 저예요? 네. 민도현은 제 남편이었어요. 10년 전 화재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 그럼 간호사님은? 네. 저는 당신 아내였어요. 우리는 2014년에 결혼했고 딸도 있어요. 서윤이라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 저에게 딸이? 네. 11살이에요. 당신이 사라졌을 때는 돌도 안 됐었죠. 믿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가족이, 아내와 딸이 DNA 검사를 하면 확실해질 거예요. 하지만 내 말이 맞아. 나도 그 친구의 친구였으니까 알아. 당신이 민도현이 맞아. 10년 동안 저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가족이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제 손, 화상으로 지문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가 자신의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바닥 전체에 피부 이식 수술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피부 이식 수술 흔적이 있네요. 그래서 신원 확인이 안 됐구나. 지문이 손상되면 조회가 불가능하거든. 게다가 그 친구는 이미 사망 처리가 됐잖아. 경찰 시스템에서 사망자의 지문 정보는 비활성화돼. 설령 지문이 남아있어도 매칭이 안 됐을 거야. 그럼 제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도 신원 불명자로 처리됐을 때 경찰이 지문 조회를 했겠지만 지문이 손상됐고 설령 일부 남았어도 이미 사망자로 등록돼서 시스템에서 걸러졌을 거야. 그리고 당시 작은 자선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했죠? 그 병원도 외곽의 작은 무료 진료소 수준이었을 거야. 신원 확인 절차가 느슨했을 거고 생명 살리는 게 먼저였으니까. 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저는 다가가 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찾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 저도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기억은 없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선생님도 저를 아시는 거죠? 아는 정도가 아니야. 우리 절친이었어. 의대 동기였고, 레지던트 동기였고, 가장 친한 친구였어.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만나볼래요? 서윤이를. 지금 만나도 될까요? 저는 아빠로서의 기억이 없는데 괜찮아요. 서윤이도 아빠 기억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으니까. 그래도 만나야 해요. 서윤이도 아빠를 보고 싶어 해요. 며칠 후 그의 상태가 안정되고
퇴원 허가가 나왔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난 딸을 데리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저 사람이 아빠예요? 응. 엄마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는데 분명히 아빠야. 근데 아빠는 날 기억 못 하시잖아요. 기억은 없어도 괜찮아. 서윤아, 중요한 건 아빠가 살아계시다는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우리가 다가가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서윤이에요. 우리 딸. 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도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라고 했죠? 네. 민서윤이요. 예쁜 이름이네요. 누가 지어줬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지어줬대요. 제가 태어났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윤아, 내가 내 아빠란다. 정말 우리 아빠예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기억 못해서, 내가 잘하는 걸 못 봐서. 정말 미안해. 그가 무릎을 꿇고 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기억은 못하지만 너를 보니까 가슴이 아파. 그리고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 누군지도 몰랐는데 계속 누군가를 그리워했어. 그게 너였나 봐. 아빠, 저도 아빠 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못 봤지만 딸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겼습니다. 아빠, 진짜 아빠, 살아계셨어요. 그래,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안 떠나. 절대로. 저도 두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 돌아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천천히 함께 다시 가족이 되면 돼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날씨였지만 우리 가족 위로 내리는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셋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온기, 1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체온.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서윤아, 우리 진짜 가족이야. 영원히.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를 다시 공격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내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동료 의사와 남편, 저는 다시 만났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이제 진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 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맞아요. 그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제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10년 전 도연이 너가 모았던 증거. 그게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 그게 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증거. 제 기억에 뭔가 USB 어딘가에 숨겼던 것 같은데. 어디에요? 잘 모르겠어요. 보일러실, 큰 보일러, 뒤쪽,
틈새, 어둡고 뜨겁고 보일러실? 10년 전 화재가 났던 그 보일러실? 네, 아마도 거기 어딘가에. 하지만 그 건물은 불에 다 탔잖아. 재건축됐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 재건축도면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하 일부 구역이 출입금지로 표시되어 있었어. 구조적 안정성 문제라고. 혹시 그게 10년 전 보일러실 잔해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 재단이 USB를 찾지 못해서 아예 봉인해버린 거라면. 그럼 증거가 아직 거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있어. 확인해 봐야 해. 그럼 우리 거기 가봐야 해요? 위험할 수 있어. 재단이 눈치채면 가야 해요. 10년 전 제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거잖아요.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그럼 언제 가요? 오늘 밤.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셋이서 자정이 넘은 시각. 저와 그리고 동료는 손전등을 들고 병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딸은 친구 엄마 집에 맡겼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들키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재단이 도연이를 다시 노릴 수도 있고 서둘러야 해. 지하 3층 오래된 출입금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위험 출입금지 구조물 붕괴 위험.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철제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이 잠겨 있네.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그가 문 옆 비상 해제 장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전에 수없이 해봤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작했습니다. 숫자 패널에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알아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10년 전 그대로 남아있는 구보일러실의 잔해, 불에 그을린 벽, 녹슨 기계들, 그리고 폐쇄된 공간의 무거운 공기. 여기에요. 이곳. 그는 마치 이끌리듯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공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 저는 싸웠어요. 3명의 남자들과. 그리고 그의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강민철, 그 사람 이름이 강민철, 재단 사무총장. 그가 여기서 저를 기억나요? 네. 점점 USB를 이 보일러 뒤에 던졌어요. 그들이 찾지 못하게. 그가 커다란 보일러 잔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 우리는 함께 무거운 잔해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닿지 않았던 공간. 녹슨 금속 냄새와 오래된 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조심해요. 무너질 수도 있어. 보일러 뒤쪽 깊은 틈새. 손전등 빛이 어둠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뭔가 있어요. 손전등 빛이 무언가를 비췄습니다. 작은 방수 케이스. 10년 동안 그곳에 숨겨져 있던 것. 이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10년 동안 여기 있었구나.
내가 목숨 걸고 지킨 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밀봉되어 있어서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USB 옆에 작은 쪽지 하나, 남편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 이걸 찾는 사람이 있다면 부탁합니다.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주세요.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미안해. 사랑해. 제가 이걸 썼군요.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재단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어. 내가 10년 전에 하려던 일을 이제 우리가 끝낼 수 있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 뒤에는 경비원 셋이 함께였습니다. 오랜만이군, 민도현. 재단 사무총장. 10년 전 남편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그때 10년 전에 확실히 끝냈어야 했는데 내 실수였지. 환기구까지는 생각 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당신이 도연이를 죽이려 했군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다시 죽이려 했다고? 난 그냥 방해물을 제거하려 했을 뿐이야.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항상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지. 혹시 누가 올까봐. 역시 왔군. 당신들이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쓴 거죠?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화재를 낸 거고요? 증거? 하하, 당신들이 이해 못하는 건 우리가 더 큰 선을 위해 작은 희생을 감수했다는 거야. 그 임상시험들로 얼마나 많은 신약이 개발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알아? 27명의 말기 환자가 희생됐지만 그 덕분에 수만 명이 살았어. 환자의 동의 없이 진행한 실험으로요? 그리고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냥 필요한 희생이었나요? 그래, 필요한 희생이었어. 과학의 발전엔 희생이 따르는 법이지. 그 사람들은 어차피 몇 달 못 살았어. 그들의 죽음이 의미 있는 거라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환자들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그들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보낼 권리, 존엄하게 죽을 권리. 권리? 민 선생, 당신은 너무 이상주의자야. 그래서 10년 전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야.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아. 누군가는 더러운 일을 해야 해. 그리고 그 USB, 이제 내게 줘. 마지막 기회야. 안 돼요. 그럼 10년 전처럼 다시. 이번엔 셋 다 여기서 끝내야겠군. 경비원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USB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셨죠? 그래, 아까 들어오기 전에. 곧 올 거야. 경찰? 오기 전에 다 끝낼 수 있어.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손들어요. 출구는 모두 봉쇄됐습니다. 동료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기 전 양심적인 의료 전문 기자와 경찰에게 모든 정황을 설명하고 연락을 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던 옷에 숨겨진 녹음기, 사무총장의 자백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녹음을? 네.
처음부터 녹음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자백, 환자 실험, 화재 방화, 살인미수, 전부 다. 살인미수와 방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무총장과 경비원들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재단은 크다고. 나 하나 없어진다고. 재단 이사장과 주요 간부들도 지금 동시에 체포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어요. 사무총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USB를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나눔 의료재단 10년간 환자 동의 없는 임상시험 진행. 27명 사망 은폐. 검찰, 재단 이사진 전원 수사 착수. 10년 전 병원 화재도 증거인멸 목적 방화로 밝혀져 USB에 담긴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환자 기록, 동의서 없는 임상시험 목록, 부작용 사망자 명단, 조작된 사인 기록, 재단 회계장부, 기부금 횡령 증거, 이사진들의 개인 계좌 입금 내역, 모든 것이 USB에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10년 전 화재 당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민도현 의사가 기억을 잃은 채 생존해 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재단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이 구속되고 사무총장과 주요 간부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배상도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도현 씨 사망 신고 취소 및 신원 회복 관련 신문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법정에 섰습니다. 저와 그리고 딸, 우리 가족 셋이 함께 판사 앞에는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지문 보건 전문가의 소견서, 옛 동료 의사들의 증언, 10년 전 화재 기록과 새로운 증거들, 그리고 그의 진술. 10년 동안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구일까 하고 물었습니다. 가족이 어딘가에 있을까?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제 압니다. 저는 민도현입니다. 환자를 사랑했던 의사였고 아내와 딸을 사랑했던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10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선언했습니다. 본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한성으로 알려진 인물이 2015년 사망 신고된 민도현 본인임을 인정합니다. DNA 검사, 화상으로 손상된 지문 복원 소견, 다수의 증인 진술이 모두 일치하며 1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상도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민도현 씨의 사망 신고를 취소하고 모든 법적 신분과 권리를 회복함을 선언합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12월의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우리 아빠가 된 거죠? 법적으로도? 응, 서윤아. 이제 아빠가 절대 떠나지 않을게. 약속해. 이번엔 지킬 수 있어.
10년 전에도 그렇게 약속했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근데 못 지켰잖아요. 미안해, 서윤아. 그땐 아빠 의지가 아니었어. 하지만 이번엔 진짜 지킬게. 절대로 안 떠나.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에요. 완전한 가족. 1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그날 저녁 우리 집 10년 만에 세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뭐 먹고 싶어요? 제가 뭐든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당신이 만든 거면 뭐든 좋아. 근데 내가 뭘 좋아했었지?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했대요. 특히 엄마가 만든 거. 된장찌개. 그래, 왠지 그 냄새가 좋을 것 같아. 익숙한 것 같아.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드는 남편의 음식. 남편이 좋아하던 멸치 육수에 애호박과 두부를 넣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맛, 정말 익숙해. 마치 집에 온 것 같아. 집이 맞잖아요.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고마워. 10년 동안 혼자 서윤이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지?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특히 서윤이가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물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하지만 서윤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맨날 일하고 저 챙기고 힘들어도 웃으려고 하고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이제 함께하면 돼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우리 세 명이 함께 새로운 추억 만들면 돼요. 저녁 식사 후 남편은 거실 한쪽에 있는 오래된 피아노를 발견했습니다. 이 피아노, 당신이 가끔 치던 거예요. 남편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딸의 자장가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만든 곡, 남편의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멜로디, 이 노래, 엄마가 불러줬던 노래, 진짜 아빠가 만든 거였구나. 손이 알아서 움직여요. 이 멜로디, 정말 제가 만들었나 봐요. 매일 밤 이 노래를 들으며 서윤이를 재웠어요. 서윤이가 울면 이 노래를 부르면 금방 잠들었어요. 아빠 목소리로 들으면 더 좋아했죠. 딸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피아노를 쳤습니다. 우리 가족의 자장가를. 아빠, 내일도 이 노래 쳐줄 거예요? 그럼 매일 쳐줄게. 서윤이가 원하는 만큼.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비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5월, 남편은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조각조각 떠오르는 기억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기억을 함께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남편은 다시 의사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임상의사로 돌아가지 않고 의료윤리 상담 의사가 되었습니다. 환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
임상시험의 윤리성을 감시하는 일. 그가 10년 전에 목숨 걸고 하려 했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응급실 간호사로, 동료 의사는 내과 과장이 되었고 병원의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습니다. 미래나눔의료재단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사진이 꾸려졌고 병원은 정말로 환자를 위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총장과 재단 이사진들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무총장은 징역 15년. 환자들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유가족들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숙제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무슨 숙제인데? 우리 가족의 역사를 쓰는 건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은 좀 특별하잖아요. 특별하긴 하지. 그냥 솔직하게 쓰면 돼. 우리 가족은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고. 친구들이 믿을까요? 아빠가 10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걸.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그게 우리의 진짜 이야기니까. 그리고 서윤아, 중요한 건 진실이야. 거짓말처럼 들려도 우리에겐 진실이거든. 그럼 이거 기적 같은 거예요? 기적이라기보다는 끈질긴 사랑, 그리고 운명. 아빠가 포기하지 않았고 엄마도 포기하지 않았고 운명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지. 아빠 생각엔 엄마의 끈질긴 사랑 같은데 뭐가 끈질겨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평범한 일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동료 의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어서 오세요. 무슨 날이에요? 의사로 복직한 지 6개월 됐잖아. 축하하려고. 고마워. 다 너 덕분이야. 무슨 소리. 내가 10년 전에 시작한 일이잖아. 나는 그냥 끝을 도와준 것뿐이야.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좋은 소식 하나 더. 재단 해체 후 새로 꾸려진 병원 윤리위원회가 민도현 환자 권리상을 제정했대. 매년 환자 권리를 위해 헌신한 의료인에게 수여하는 상이야. 내 이름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를 기억하자는 거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마워. 정말.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곳. 10년 전 그 장소. 여기.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지? 기억나요? 조금씩. 누군가 울고 있었고 내가 옆에 앉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예뻐 보여서 계속 보게 됐어. 맞아요. 제가 울고 있었죠. 환자를 잃고 자책하면서 당신이 와서 괜찮다고, 당신 잘못이 아니다고 말해줬어요. 낭만적이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10년 전에 못한 말이 있어. 아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하고 싶어. 무슨 말인데요? 사랑해.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저도 사랑해요. 10년 동안 계속 사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엄마 아빠 오글거려.
하지만 딸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근데 진짜 좋아요. 우리 가족 다시 만나서. 아빠도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날 밤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빗소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공포와 절망의 빗소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빗소리였습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이 기억하는 인연은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더군요. 남편은 모든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만들어갈 미래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다시 만난다는 것. 1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남편은 기억을 잃은 채 다른 이름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딸은 아빠 없이 자랐지만 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도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함께.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이 빗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 위에 살짝 내려앉는 축복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가족. 아니, 다시 찾은 우리 가족.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가족을,